안녕하세요. 키싱꾸라미 카니발 탐구원 사라 작가예요.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동심을 잃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피터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동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피터팬, 사라진 그림자. 나는 절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영원히 아이로 재미있게 놀고 싶어. 잠깐, 트롤다리 옆은 살펴봤지? 그랬나? 노래하는 샘들은 일렁일렁, 바다 근처 해변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소년이 물었다. 마치 엄마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어린아이 마냥 두 눈과 입, 코까지도 찡긋거리면서 소녀는 헝클어진 빨간 머리카락과 머리카락보다 더 붉은 눈썹에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 소년의 말을 들어주는 존재의 귀도 뾰족했다. 그 존재는 방울처럼 딸랑거리는 황금빛 불빛 같았다. 황금색 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뾰족한 귀에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반짝거리는 날개가 달린 작은 여자가 보였다. 아무렇게나 동그랗게 묶은 금발부터 신발을 장식한 둥근 은색 방울까지 그녀의 몸은 에너지 넘치는 동그라미들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그곳들을 전부 살펴봤다고? 그럼 여긴? 소년이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마치 나무를 뽑으려는 듯 움켜잡았다. 하지만 나무 뒤에는 연한색의 이끼류와 유니콘 딱정벌레 몇 마리밖에 없었다. 솟구치던 소년의 활기가 단숨에 가라앉아 버렸다. 지나친 열정을 쏟아낸 데다 실망감까지 더해지자 소년은 힘이 다 빠져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은 못해. 팅커벨, 난 지쳤어. 난 이제 못할 것 같아. 요정이 걱정스러운 듯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요정이 밝은 빛을 내어 소년의 얼굴에 비추자 비현실적이면서 경이로운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소년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 아무리 밝은 불빛을 비춰도 소년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정이 희망적인 톤으로 딸랑거렸다. 모르겠어. 모든 곳을 찾아봤는데 2번씩이나. 팅커벨, 어디에 있을지 난 정말 모르겠어. 요정이 다시 한번 딸랑거렸다. 아니, 날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여기서 그냥 좀 쉴래. 너 혼자 가. 난 낮잠을 자야겠어.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분명히 요정이 걱정스러운 듯 소년의 얼굴 주위를 돌며 딸랑거렸다. 그냥 너 혼자 가서 찾아봐. 소년은 마음을 정하자마자 벌써 잠에 취했는지 모기를 쫓듯 요정을 쫓아냈다. 더는 날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길게 하품을 하더니 이내 코를 골았다. 요정은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이 있는 곳은 네버랜드에서 가장 정겨운 곳인 잠잠한 정글의 끝이었다.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초록색 나뭇잎들, 무해한 생명체들, 잘 익은 블랙베리 향이 배어있는 공기, 근처 어딘가에서 기분 좋게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까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팅커벨은 초조했다.
소년의 그림자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인지 어렴풋이 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남은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곳뿐이었으니까. 요정이 조심스럽게 소년의 얼굴 위를 날자 황금빛 요정 가루가 그의 속눈썹과 죽은 깨를 비추었다. 팅커벨은 소년의 들창코 위를 맴돌다 그에게 짧은 요정 키스를 했다. 그런 다음 하늘 위로 날아갔다. 팅커벨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무시무시한 곳에 있는 피터의 그림자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바로 런던으로. 런던에서 제일 높은 굴뚝에서 7m쯤 아래에 독특한 여닫이 창이 있었다. 담청색 원피스를 입은 웬디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평범한 갈색 머리에 평범한 푸른 눈동자를 가진 여자아이였다. 웬디는 한숨을 쉬며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오후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나마 오전에는 가정교사도 만나고 허드렛 일들도 하고 글쓰기 연습도 했다. 오전 다과 후에는 잘생긴 조카가 있는 서적상이 추천한 훌륭한 인성개발 서적도 읽었고 웬디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평소에는 하루의 마지막 일과로 도상처럼 남겨두는 곳이었다. 가끔 책상 서랍을 너무 일찍 들여다보고 싶어질 때면 웬디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등에 꼭 맞는 아주 가느다란 푸른색 연필이 달려있는 수첩. 웬디가 열정적으로 써내려간 글들이 가득 담겨있는 수첩이었다. 손때 묻은 페이지들엔 피터팬과 해적들, 그리고 불시의 비행선, 이나 피터팬과 타이거 릴리들, 푸른 바다의 외눈박이 괴물 등과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피터팬에게 제대로 교훈을 얻은 호크 선장이라는 제목으로 시계 그림과 무시무시한 악어 그림도 있었다. 악어는 정확하게 그릴 자신이 없어서 물속에 잠긴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 수첩도 소용없었다. 글도 그림도 암울하고 지쳐 보였다. 웬디는 삐걱거리는 나무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정갈하게 접어둔 새까맣고 부드러운 뭉치를 집어들었다. 거미줄처럼 펼쳐진 그 뭉치는 실크보다 부드러워서 거친 손가락에도 걸리는 부분 하나 없었다. 완전히 평평한 바닥에 펼치고서야 그 그림자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피터팬의 모습을. 피터팬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마이클과 존은 웬디보다 더 기뻐했었다. 마이클은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했고 존은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콧대에 올려놓고 어른 흉내를 내며 좋아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4년 전에 나나가 피터팬에게서 떼어낸 그림자였다. 웬디는 피터팬이 자신의 그림자를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며 맨 위 서랍에 잘 보관해왔다. 마이클과 존은 먼저 포기해버렸지만 흘러가 버렸다. 마이클은 그림자가 지저분해지고 좀 희미해졌다고 했고 존도 암울한 말들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매일 밤 웬디는 네버랜드를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다. 피터, 내 그림자가 내게 있어. 피터. 종종 뭔가 들뜬 기분으로 잠에서 깰 때도 있었다. 이를테면 늑대들과 이상한 과일과 자유가 있는 네버랜드의 경계선을
막 넘은 것 같은 기분 말이다. 웬디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매만지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왜 피터팬은 자신의 그림자가 여기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 왜 네버랜드에서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걸까? 웬디는 그림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세게 닫아버리며 울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입을 막았다. 늦은 오후, 웬디의 두 남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 존, 마이클. 쥐 죽은 듯 고요하던 집안이 남자아이들의 생기로 채워지자 웬디는 마음이 놓였다. 즐거운 오후입니다, 누님. 존이 살짝 비꼬는 말투로 웬디의 뺨에 입을 맞추며 자신의 모자를 건넸다. 이제 곧 진짜 대학으로 떠나게 될 존은 벌써부터 그곳에 걸맞은 빈정거림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부츠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코트도 의자에 던져버렸다. 다른 집에는 이런 기치닥거리를 해줄 가정부들이 있겠지만 달린 가족에게 이런 일은 웬디의 몫이었다. 웬디는 이런 일상이 즐거웠다. 적어도 예전에는. 웬디 누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야. 존이 말했다. 글쎄, 아버지가 다른 집 딸들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모두들 아주 괜찮은 애들인데도 말이야. 어차피 내겐 시간도 있고 책도 있잖아. 뭐 부모님이 웬디에게 신식 공립학교 한 곳에 가겠느냐고 했을 때 웬디는 싫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공부는 집에서 가정교사와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데 굳이 교실에 갇혀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었으니까. 혹시 프렌치 비스킷 좀 남았어? 누나가 만든 거? 마이클이 기대하듯 물었다. 어머니랑 같이 만든 비스킷 말이지? 아마도. 우선 씻어 맛있는 차와 함께 가져다 줄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도 들고. 아, 웬디 누나의 이야기. 하지만 읽어야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이야기들 말이야. 진짜 역사. 그런데 누나의 이야기들은 약간 프로이트 학설 쪽으로 기운 것 같던데. 알고 있었어? 전부 아버지들과 아들들과 실종된 어머니들에 대한 거잖아. 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웬디가 냉랭하게 말했다. 내 차에는 설탕을 3개 넣어줘. 그리고 우유도. 마이클이 방을 나서며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어머니께서 크레지 애플 부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돌아오실 거야. 너희가 서두르면 잠들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생각난 듯 웬디가 말했다. 맞다. 어머니를 본 지가 수십 년은 되었네. 어머니는 키가 컸었나? 이만큼? 존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존 웬디가 두 손을 옆구리에 올렸다. 진정해 누나. 난 스위스 심리학이나 더 읽으러 갑니다. 스위스 알지? 초콜릿과 시계와 은유적인 글로 유명한. 존은 현란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잊지도 않은 모자 끝을 잡는 신용을 냈다. 존이 방을 나가자 벽난로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나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웬디를 바라보았다. 그래, 바닥에 남은 진흙 자국은 나도 봤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자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란다니까. 이 말을 내뱉은 순간 웬디에게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떠올랐다. 네버랜드는 절대로 자라지 않는 아이들로 가득한 곳인데 너무 빨리 자라는 소년이라면. 웬디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어딘가에 적어놔야 했다.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 웬디는 바닷가에 서 있었다. 이국적인 바다 위에서 흔들거리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뱃사람들, 그러니까 해적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후크 선장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햇살이 비치는 탁 트인 곳에 있는 선장은 훨씬 덜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웬디 옆에 있던 늑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웬디와 친구가 된 늑대가 그녀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 늑대 덕분에 웬디가 용감해진 건지도 모를 일이다. 그 건달 녀석이 너를 암울하고 어두운 런던에 내팽개쳤구나. 피터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해적 따위가. 사람들을 널빤지 위에서 내몰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주제에. 선장이 말했다. 웬디가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아무리 사악하고 비열해도 절대 너 같은 숙녀를 그런 운명에 버려두지는 않아. 그놈은 나처럼 시커먼 심장조차 없나 보군. 난 버려진 게 아니야. 피터가 내게 그림자를 맡겼다고. 그 말을 들은 후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피터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나?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웬디는 잠자코 있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놈은 너를 고작 이렇게 대한다고? 너만 남겨두고 자기 그림자나 보관하고 있게 하고. 웬디는 울지 않았다. 후크 같은 악당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을 작정이었으니까. 하지만 마들렌을 들고 있는 현실의 웬디는 울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웬디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에 잠이 깼다. 어머니는 잠에서 거의 깨어난 웬디를 두 팔로 감싼 채 조심스럽게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부엌대기처럼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다니. 달림 씨가 씩씩거렸다. 쉿! 달림 부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웬디가 옹얼거렸다. 고맙구나, 얘야. 착하기도 하지? 달림 부인은 웬디가 옷을 벗고 머리를 정리하도록 도와주었다. 웬디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보살핌을 받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졸린 눈으로 침대로 기어들어간 웬디는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 애를 어떻게 해야 해? 저 애는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고. 웬디의 수첩을 흔들어대며 달린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조금 우울한 것뿐이에요. 뭔가 할 일을 만들어줘야 해요. 남자친구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도. 봉사활동? 우리 가족에게나 봉사를 좀 하라고 하지? 연애도 좋지만 그러려면 드레스나 모자 등등에 돈이 많이 들잖아. 웬디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는데 말이야. 다른 여자애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랬죠? 달린 부인이 슬픈 듯이 말했다. 그 애는 언제나 다른 걸 원했으니까. 웬디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눈을 뜨면
이치는 바닷가와 늑대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 아침이 되었다. 웬디는 습관적으로 몸을 일으킨 다음 이불을 정리했다. 곧 남동생들도 일어났다. 웬디는 정신없이 토스트와 차와 겉옷을 준비해줘야 했다. 존이 손키스를 날리면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마이크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선 후에야 아침 일과도 끝이 났다. 웬디는 토스트와 홍차로 아침을 먹고 케빈 뉴양과 프랑스어 수업을 시작했다. 케빈 뉴양은 역사와 수학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 그래서 원어민의 발음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가끔은 이해할 수 없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역사와 수학도 함께 가르쳤다. 언젠가는 모든 영수증과 고지서들을 확인하며 가정을 꾸려야 하잖아. 손뜨개질로 겉옷을 뜰 때 코수도 제대로 줄여야 하고, 그녀는 그렇게 충고했다. 웬디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수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날도, 그 전날도, 그리고 그 전날의 전날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차를 마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굵은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달린 씨가 귀가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걱정이 된 웬디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나가 계단 아래에서 평소와 달리 아주 작은 소리로 으르렁대고 있었다. 나나, 왜 그래? 웬디는 더 불안해졌다. 웬디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며 외쳤다. 여기 있구나. 악당. 하지만 너무나 뜻밖의 장면을 보고 웬디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달린 씨가 집에 일찍 돌아온 곳이었다. 그는 마치 팔 한쪽이 부러져서 다른 팔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팔을 들고 있었다. 달린 부인도 함께였다. 웬디? 내가? 악단이라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에. 그래도 집에 일찍 오셔서 너무 기뻐요. 아버지, 아니, 다치셨어요? 팔이 부러진 건가요? 그래서 집에 오신 거구나. 아니, 팔이 부러진 거라면 소렐로 박사님을 불러야 하는데, 아니면 오늘이 무슨 휴일인가요?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웬디의 말을 듣는 동안 달림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달림 씨는 웬디의 입을 다물게 할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웬디, 우리가 널 위해 뭔가를 준비했단다. 달림 부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는 달림 씨에게 말했다. 보여줘요? 달림 씨가 두 팔을 내밀었다. 그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팔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아, 작은 개네요. 이건 티컵 요크셔 테리어란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달린 부인이 그 개의 얼굴을 쓰다듬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 요즘 모든 여자애들이 티컵 요크셔 테리어에 빠진 것 같더구나. 바구니에 넣어 다니고 털에 리본을 달아주고 공원에도 데려가고. 난 잘 모르지만 우린 그냥 내가 친구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가 외로워지는 게 걱정되었어. 달린 부인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웬디의 반응을 기다렸다. 웬디는 두 사람이 실망하지 않게 앞으로 걸어나가 그 작은 개에게 손을 내밀고 냄새를 맡게 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은 웬디를 사랑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부모님은 그저 웬디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웬디는 그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웬디의 품으로 달려들어 턱을 핥기도 했고, 웬디가 굴려주는 공을 따라 날쌔게 달릴 줄도 알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지고, 웬디는 적당한 크기의 바구니를 찾아 스노볼을 넣은 후 코트를 입고 산책을 나갔다. 작은 강아지는 바구니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악명 높은 시스보 쌍둥이가 나타났다. 웬디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마치 뭔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왔던 길을 되돌아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쌍둥이가 이미 웬디를 알아본 데다 지금 웬디에겐 그녀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했다. 달링이야, 이렇게 밖에서 만나다니 너무너무 반가워. 특히 애나 클라라가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들고 있는 게 뭐야? 피비가 바구니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새로 데려온 녀석이야. 세상에 정말 완벽하구나. 장갑 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뻗으며 피비가 바보같이 웃었다. 강아지가 먼저 코를 킁킁거리자 피비가 기쁨의 소리를 질러댔다. 사랑스럽긴 하네. 언제 받았어? 클라라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집이 좀 쓸쓸했거든. 그래서 함께 있어줄 작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잘 됐구나. 모두들 걱정했거든. 너도 알다시피. 클라라는 양산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걱정? 나를? 모두가? 아, 왜 이래, 웬디. 너의 미래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꽤 확실해. 내 남동생들이 대학에 가면 너는 부모님을 도우면서 집안에 처박혀 있다가 노처녀 고모로 조카들이나 돌보게 될 거잖아.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쓰다듬고 있던 강아지에게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피비가 덧붙였다. 당연히 고양이들도 키우겠지. 웬디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되받아치지도 못했다. 그것도 여러 마리. 사람들이 나에 대해 노처녀가 되어서 고양이들이나 키운다고? 하지만 이젠 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가끔 차를 마실 때 데려와도 괜찮아. 클라라가 친절하게 말했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언젠가는. 피비가 덧붙였다. 그러고는 두 자매가 서로 고갯짓을 했다. 거만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피비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며 클라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카드를 보낼게. 웬디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스노볼을 바라보았다. 미래의 웬디가 현재의 웬디보다 나은 걸까? 아니면 더 나빠지는 걸까? 웬디는 아주 크게 숨을 쉬었다. 현관문을 벌컥 열었을 때 웬디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마주했다.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손에는 웬디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웬디? 달링 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았다. 얘야, 내 생각. 우린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달링 부인이 말했다. 제 수첩을 읽으셨군요. 그래, 정말 네 글솜씨가 아주 훌륭하더구나. 정말이야. 네가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줄은 몰랐어. 웬디의 어머니가
얼른 말했다. 제 수첩 돌려주시겠어요? 수첩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로 웬디가 말했다. 바구니 속에 있던 작은 강아지가 미친 듯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바구니가 흔들렸는데도 웬디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문제는 이야기들 자체. 어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쓸데없는 이야기도 정도껏 해야지. 유치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잖아. 어린애의 지나친 망상이라고. 피터팬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은 오래전에 끝낸 줄 알았더니 넌 이제 16살이라고. 세상에, 웬디? 달링 씨가 폭발하고 말았다. 내 잘못이에요. 달링 부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넌 어릴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웬디. 이 바보 같은 이야기들은 바보 같지 않아요. 웬디는 기분이 상했다. 아니, 맞아. 어느 하나도 진짜인 게 없잖니, 웬디. 단 하나도. 게다가 넌 이야기들 속에 너 자신을 넣었더구나. 마치 네가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린 동생들과 함께 연기를 하고 있는 듯이 말이야.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전 단 한 번도 피터팬이. 하지만 웬디의 목소리가 잠겨버렸다. 말할 수가 없었다. 네버랜드에 대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웬디는 네버랜드를 배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말을 마치지 못하는 웬디의 마음을 읽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웬디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너는 좀 어른스러워져야 해, 웬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른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 그러려면 이런 환경과 생각들에서 벗어나야겠지. 아버지, 그게 무슨? 르네트 가족에게 코노트에 사는 친척이 있다는구나. 그런데 그 집 가정교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휴직을 하게 되었대. 넌 몇 개월 동안 그곳에 가서 남자아이들 5을 돌보게 될 거야. 달린 부인이 말했다. 아일랜드 코노트요? 거긴 너무 멀잖아요. 웬디가 소리쳤다. 그래, 우린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을. 그쯤에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를 위한 일이니까. 달링 씨가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끊고 웬디에게 말했다. 저를 아일랜드로 보내신다고요? 저를 쫓아내시는 거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모험이라고 생각해? 네 이야기 속에서처럼 말이야. 달링 부인이 밝게 이야기했다. 단지 피터팬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완전히 낯선 곳으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맞아. 네가 쓴 이야기들 때문이다. 그리고 수첩과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달링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거기 가 있는 동안 내 수첩은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달링 부인이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제 이야기들이잖아요. 제 거예요. 달링 씨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웬디, 저건 행복하고 정상적인 소녀가 쓴 글들이 아니야. 그래요. 전 행복하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나 보죠. 웬디가 소리치고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웬디의 팔에는 강아지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여전히 달랑거리고 있었다. 아일랜드엔 가고 싶지 않아? 아무리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봐도 이번에는 전혀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피터팬, 비통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불러보았다. 피터팬, 내가 볼 수 없었을 때에만 왔던 아이. 피터팬,
자기 그림자를 남겨놓고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는 아이. 내게 절대 돌아오지 않는 아이. 웬디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보이는 거라곤 끝없는 잿빛뿐이었다. 나나가 옆에서 웬디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난 정말로 그 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었어. 적어도 그 애의 물건을 가지러 올 거라고 말이야. 그림자도 없이 대체 어쩌고 있는 거지? 웬디는 책장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시커먼 그림자를 쳐다봤다. 원하지 않는 거지. 더 이상은. 나나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기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를 냈다. 마치 웬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물건을 담을 주머니를 찾았다. 웬디가 예쁘게 술을 넣어 잠옷을 넣어두던 섬세한 리넨과 레이스로 만든 주머니였다. 웬디는 조심스럽게 그림자를 꺼내 잘 접은 뒤에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반지꼬리, 작은 칼, 머플러, 머리핀 6개, 끈과 리본들을 챙겼다. 웬디는 그림자를 담은 주머니와 함께 이것들 모두를 낡은 가죽 배낭에 넣은 다음 침대 밑에 밀어 넣어두었다. 몇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온 마이클과 존은 늘 그렇듯이 어린 활기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웬디는 남동생들에게 불평하지도 부드럽게 웃어주지도 않았다. 눈치를 살피며 달린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내 애완견은 어떠니? 네, 정말 사랑스럽죠. 원하면 데려가도 돼. 알았지? 아일랜드에 말이야. 여행에 기쁨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줄 거야. 잠깐 동안 웬디가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남동생들은 절대 멀리 보내지 않으실 테죠? 웬디는 억울했다. 그 애들은 망상을 글로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달림씨가 요란하고 정신없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아일랜드의 버터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딸 모두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날 저녁 웬디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한테 피터의 그림자가 있어.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웬디가 속삭였다.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에 웬디가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속삭였던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웬디는 부츠를 신고 코트를 입고 배낭을 집어들었다. 웬디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이클과 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파 위에는 책 한 권이 흘러내리듯 놓여 있었다. 마이클은 골아떨어졌다.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모험이 있지. 이제 내 차례야. 잘 있어. 적어도 잠깐 동안. 그녀가 뒷문에 도착하자 나나가 지키고 있었다. 나나,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보내줘. 나나가 확신이 없는 듯이 목구멍 깊숙이에서 앓는 소리를 냈다. 나나, 난 아일랜드에 가지 않을 거야. 내겐 다른 곳이 필요해. 나나가 하소연하듯 눈썹을 치켜 올리고 질문하듯 낑낑거렸다. 좋아. 대답해줄게. 그래, 혹시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라도 할 테니까. 난 네버랜드로 갈 거야. 나나가 한숨을 쉬었다. 마치 내가 그 그림자를 잡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옆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문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웬디가 나나의 머리 위에 입을 맞추었다. 웬디가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밤의 모습에 매료된 웬디의 발걸음이 잠시 느긋해졌다. 달도 떠 있었다. 기막힌 둥근 달도 완벽한 초승달도 아니었지만 이지러진 달빛을 받아 안개와 이슬을 비롯해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밝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시 낯선 아름다움에 취했던 웬디가 정신을 차렸다. 웬디는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모험을 위해 꽤 오랫동안 지도를 보며 동네를 연구했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주요 도로가 템스강으로 이어졌다. 지도를 보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웬디는 거대한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에 도착했다. 템스강을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다. 양쪽 강가에 늘어선 건물들의 창문들을 통해 노랗게 반짝거리는 양초들이 보였다. 웬디의 가슴이 들떴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뒤로 올려묶은 머리에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말아 올렸다. 웬디는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그 바람에 묻어있는 짙은 소금 냄새를 맡았다. 바다네온. 집에서부터 웬디를 따라온 듯한 성긴 안개는 빠르고 시커먼 마차처럼 강을 따라 흘러가는 큰 안개 덩어리에 합쳐졌다. 뒤따라오던 자욱한 안개에 길을 터주듯 짙게 엉킨 안개가 수면 위에서 바스락거리며 앞서 나갔다. 웬디는 곧바로 잿빛 안개에 다시 휩싸였다. 왔던 길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때 어둠 속에 나타난 유령처럼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 하나가 깜박거렸다. 그 불빛이 서서히 다가왔다. 웬디는 숨을 들이마셨다. 뱃머리였다. 대형 돛배가 템스강을 따라 웬디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잊힌 고대 전투지에서 썩고 있는 부서진 선체 뼈대들처럼 가늘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돛배가 그 배가 흐르는 강물 위에서 멈춰섰다. 움직이는 거라곤 짠내 나는 바람에 펄럭이는 검은 깃발뿐이었다. 누렇게 바래버린 해적 깃발. 웬디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려고 했지만 심장이 귀에 들릴 만큼 크게 쿵쿵거렸다. 이런 가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랄 만큼 단단하고 높은 굽의 부츠가 널빤지 위에서 정확한 간격으로 딸가닥거리며 난간으로 다가왔다. 후크 선장이 몸을 숙이고 웬디를 향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는 웬디가 상상했던 그리고 기억했던 것과 정말로 똑같았다. 터무니없이 곱슬곱슬한 길고 검은 머리채, 술에 찌들대로 찌들어 극악무도하고 광기 어린 악마들에게 당한 게 분명해 보이는 길쭉한 얼굴,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코트에 단정한 반바지와 티끌 하나 없는 스타킹. 자신을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커다란 모자에 꽂은 깃털, 목을 조르는 스타일의 옷깃, 왁스를 바르고 거의 진짜처럼 꾸민 코수염에 가려진 미소. 웬디는 침을 꼴깍 삼켰다. 아, 달리냥, 이렇게 좋은 밤에 안녕하신가. 어둑한 불빛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날카로운 황금빛 갈고리를 흔들며 그가 인사를 건넸다. 아주 잘 지내지?
고마워. 너는? 웬디가 소리쳤다. 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왔다며 말이야. 그가 알랑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지고 왔지. 피터팬의 그림자는 여기 있어. 웬디가 배낭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다. 대단해. 대단한 손해야. 후크가 흥분하면서 그의 위장된 정중함과 빈정거림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웬디는 그의 얼굴에 드러난 탐욕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구역질이 났다. 그는 눈에 보이게 즐거워하며 손과 갈고리를 문질러댔다. 거래를 할까? 웬디가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네버랜드에 들어가게 해주지. 그림자를 하나 받은 답례로 더하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웬디가 강조했다. 더하기 집으로 가는 것까지라. 좋아. 그런데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라는 건 좀 까다로운 조건인데, 요정의 마법이나 비행 없이 여기로 돌아오는 건 장담할 수가 없어서 말이지. 내 선원들이 이 거래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거든. 후크가 말했다. 그게 조건이야. 네버랜드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웬디는 배낭을 다시 코트 속에 감출 것처럼 행동했다. 당연하지. 후크가 배낭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네버랜드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조건 없이. 좋아. 그럼 맹세해. 해적의 법에 따라. 후크는 굉장히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웬디도 양옆구리에 손을 얹었다. 웬디는 약속을 슬쩍 피하려고 하는 남자들의 습성을 알고 있었다.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악한 요정들 믿을 수 없는 상대로 변해버리는 게 남자들인데, 해적이라고 뭐가 다르겠는가? 맹세. 웬디가 다시 말했다. 후크 뒤에서 숨죽인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후크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해적의 법에 따라 맹세하지. 나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그림자를 받은 대가로 웬디 달링이 네버랜드에 들어갔다가 집에 되돌아가는 것까지 보장한다. 상황이 허락될 때. 좋아. 웬디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어서 우리 승객을 모시자. 후크가 웬디를 보고 다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갑판 위에서 쿵쿵거리고 우당탕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밧줄로 만든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배 옆면으로 펼쳐져 내려오더니 마지막 줄이 웬디의 발 아래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웬디는 심호흡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후 밧줄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후크 선장이 요란하게 해적들을 소개했다. 해적들은 줄 맞춰 서 있지도 집중하지도 않은 채, 게다가 존중하는 태도도 거의 없이 너무 대놓고 웬디를 쳐다봤다. 커다란 금기고리를 하고 시비를 걸듯 구부정하게 서 있던 깡마른 해적은 웬디에게 소름 끼치는 윙크를 보내기도 했다. 해적들의 옷은 소금기에 발에 칙칙했다. 얼굴도 추잡했다. 제대로 씻지 않은 피부는 거뭇히 튀었다. 웬디의 손이 실룩거렸다. 수건을 들고 그들을 박박 문지르고 싶다는 충동에 다른 생각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였다. 제군들, 여긴 웬디 달링이다. 웬디, 여긴 내 선원들. 자, 웬디는 졸리로저우에 탑승한 손님이니
손님 접대를 하려면 걸레질을 좀 해야겠지? 배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는데 고양이보다 더 재수가 없지. 여자는 폭풍이나 풍랑을 불러오니까 붉은 두건을 쓴 몸집 큰 늙은 해적이 투덜거렸다. 난 갑판 위에 아가씨가 있는 게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꼬 눈의 남자가 음흉하고 혐오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누구든 이 여자를 건드리면 숨 쉴 새도 없이 곧장 상어밥으로 만들어주마. 후크 선장이 말했다. 그는 두 손을 옆구리에 얹고 재킷을 제쳐서 양쪽 허리에 멋들어지게 맨 권총집 속에 권총 두 정을 보여주었다. 웬디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면서도 약간 짜증이 났다. 이게 다 시간 낭비지 뭐야. 배들을 공격하고 금을 훔치고 보물을 약탈해야 할 시간에 말이야. 세 번째 해적이 비아냥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저 아가씨가 네버랜드에 있는 모든 금을 합친 것보다 더 값나가는 걸 내게 줬거든. 피터팬의 그림자를 말이야. 호크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호크는 해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렴풋이 비치는 물건을 꺼내서 펼쳤다. 그림자는 아주 살짝 발버둥을 치다가 호크가 잡고 있던 목 부분부터 아래로 축 늘어지고 말았다. 그 모습에 해적들은 대부분 불편해하고 약간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 우린 뭘 갖게 되지? 오렌지색 머리카락에 북유럽 말투를 쓰는 해적이 물었다. 글쎄,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웬디를 겼는지라며. 후크가 말을 잠시 멈췄다. 우리가 늘 원했던 걸 이 그림자가 가져다 줄 거다. 내가 늘 원했던 것을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선장이니까 이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 설령 원하는 게 아니라 해도 적어도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필요한 거야. 내가 그걸 손에 넣으면 우린 그곳에서 하던 그 모든 바보짓들도 영원히 끝낼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턴 오직 약탈과 노략질만 하게 될 거다. 알겠나? 어쩔 수 없이 동의하듯 볼멘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일단은 이 그림자를 믿을 만한 스미씨에게 맡겨두겠다. 스미씨에게 맡기겠다는 말에 해적들이 더 불편해하고 넌 더 리를 내는 것 같았다. 혐오스러운 무리지, 확실히. 하지만 우리가 네버랜드로 가는 동안 넌 이 해적들과 함께 있어야 안전해. 웬디를 바라보며 후크 선장이 말했다. 혹시 몇 시쯤 도착하는지 알 수 있을까? 웬디가 정중하게 물었다. 졸리로저호에서는 시간이나 괴종시계나 회중시계 따위를 취급하지 않는다, 달리냥. 위도와 경도를 확인할 때만 빼고. 해적들은 그런 문명화된 제약들이나 인류의 사악한 발명품들 따위에서 자유로운 자들이거든. 웬디가 눈을 흘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 게다가 그의 허세 뒤에는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그는 뭔가를 두려워했다. 좋아. 그럼 네버랜드까지 대략 얼마나 걸려? 분명 해적들도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 같은 걸 정해놓았을 것 아냐? 오, 굉장히 영리한 소녀구나. 달리냐? 글쎄, 그렇게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는 않을 거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데? 후크 선장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피터팬이라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알려줬을 테지만 난 아냐.
우린 다른 경로로 들어가야 해. 가엾은 토머스 소령이 목숨을 내놓다시피 해서 얻은 경로지. 웬디가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후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림자를 보고 낄낄거리면서 떠나버렸다. 혼자 남은 웬디는 불안해하며 갑판 주변을 둘러보았다. 해적들은 대부분 갑판 아래 침상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남아있는 해적들은 소일거리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뒤집어 놓은 나무통 위에 손가락을 펼쳐놓고 칼로 찌르는 게임을 하거나 주사위라기보다는 손가락 마디뼈들처럼 보이는 물건을 굴리는 게임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웬디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상에 정말 희한한 걸 가지고 노는구나. 웬디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해적들은 귀찮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나는 도박을 절대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보석들과 함께 멋진 주사위 한 쌍을 보관하고 계셔. 그 주사위들 뼈 조각은 아니야. 상어 같았어. 해적들은 인상을 쓰며 웬디를 무시하려고 애를 썼다. 그 주사위들에는 작은 점들을 색에서 칠해놓았어. 정말로 꽤 근사하지? 손에 쥐고 있으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는 어느 면이 위로 올라왔는지 어떻게 알아? 주사위에 표시된 점들도 없는데? 해적들은 성질을 내며 게임을 완전히 멈추고 웬디를 노려보았다. 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가르쳐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난 도박 같은 사행성 게임들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부탁인데 내겐 권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럴 생각 없었는데 해적 하나가 뚱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주사위를 그의 가방에 쓸어 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해적들도 험악한 표정으로 웬디를 노려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웬디는 갑판 위를 쓸쓸하게 걸어다니다가 난간 너머를 바라보았다. 하늘엔 아무것도 없었다. 안개에 둘러싸인 배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마치 한밤중에 외딴 곳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웬디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눈에 띄었다. 홀로 갑판 위에 다리를 꼬고 앉은 해적 하나가 한쪽 눈을 찡그린 채로 집중하면서 바지에서 실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해적. 웬디가 해처럼 빛났다. 자신 있는 분야가 나타났으니까 웬디는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내가 좀 알려줘도 괜찮을까? 안타깝게도 지금 완전히 잘못 꿰매고 있어. 웬디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 해적이 고개를 들고 여전히 한쪽 눈을 찡그린 채로 웬디를 바라보았다. 웬디는 그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 멋진 바지를 고쳐주려고? 맡겨주면 내가 해줄게. 그 해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두 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는 엉망이 된 옷을 몽땅 웬디에게 넘겼다. 바지와 밝은색의 줄무늬, 속옷까지 함께? 웬디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 해적이 다시 낄낄거렸다. 왜 속옷은 내 살의 바늘로 꿰매져서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목욕하는 날이 되면 여긴 벌거벗은 녀석들이 판을 칠 테니 익숙해지는 게 좋아. 웬디는 엉망이 된 천을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진정시켰다. 그의 말이 맞았다. 웬디는 지금 낯선 곳, 야만적인 남자들로 가득한 배에 타고 있었다.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며
손에 익은 뭔가를 하고 있으니 웬디의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바느질은 금세 끝이 났다. 자, 다 됐어. 어떻게 했느냐면, 어머나. 웬디 주변에 해적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웬디를 보고 말문이 막힌 채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이야, 내 것도 해줘. 해적 하나가 셔츠를 벗어젖히며 말했다. 아니, 내 것 먼저. 내 바지 엉덩이가 다 해졌단 말이야. 다른 해적이 애원했다. 아니, 나 먼저. 세 번째 해적이 징징거렸다. 알았어. 웬디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옆구리에 얹었다. 하마터면 배에 타고 있는 동안 해적들이 원하는 대로 바느질을 해주겠다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웬디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셈이니까. 웬디는 언제나 그랬다.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바람이 불면 내 재킷이 너무너무 추워. 내 것 먼저 해주면 한 페니를 주지? 네 번째 해적이 교활하게 말했다. 다른 해적들도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내 술을 내게 줄게. 내 바지를 고쳐주면, 내가 원한다면 고랫배로 만든 바늘과 골무를 주지. 옷을 만들 수도 있나? 추운 날씨에 두를 머플러 같은 거. 이것 보라고. 쉬스퍼 쌍둥이들아. 웬디가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시간을 가늠하게 해줄 태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수선을 끝내고 나자 웬디는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주변을 맴돌던 해적들에게 시간을 물어봤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태양이 없으니 해시계도 쓸 수가 없지. 배를 둘러싼 짙은 잿빛 안개를 가리키며 해적 하나가 말했다. 악어가 선장의 손을 물어뜯고 나서는 시계를 못 쓰게 하거든. 시계를 삼킨 악어가 마치 시계처럼 똑딱거리면서 선장의 손을 물어뜯었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웬디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악어를 똑딱이라고 불렀었다. 후크의 손은 악어에게 뜯겼고 그 악어는 졸리로 저 홀을 어디든 따라왔다. 그리고 악어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언제나 시계 소리부터 났었다. 그런데 잠깐, 무슨 소리지? 저 멀리서 똑딱 똑딱 악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남동생들은 재미있어하며 깍 소리를 지르곤 했었다. 악어는 몇 년째 나타나지 않았어. 또 다른 해적이 말했다. 아마 뱃속에 담긴 것들을 소화시키다가 죽은 것 같은데. 하지만 호크는 악어가 어딘가에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지. 선장은 그 악어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못하게 아직도 길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정신이 아니야. 웬디는 진짜 네버랜드에서 악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궁금했다. 웬디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악어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시계가 없어도 점심은 나왔다. 웬디는 선원들을 따라 식당으로 갔다. 해적들이 각자의 그릇을 부주방장에게 건네면 그가 조개 스프나 카레 같은 음식을 채워주었다. 친절한 해적 한 명이 식사를 끝낸 후 자신의 그릇을 웬디에게 건넸다. 웬디가 그 그릇을 닦으려고 하는데 커다란 금기고리를 걸고 있던 키가 크고 구부정한 해적이 키득거렸다. 뭐든 수선하고 싶은 거 없어? 웬디가 그에게 물었다. 난
실과 바늘을 꽤 잘 다뤄서 말이야. 그 해적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 해적은 다른 해적들보다 옷을 잘 입고 있었다. 옷은 대체로 깨끗한 데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워 입지는 않았다. 너무 요란한 건 별로라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 이름은 제인이야. 그가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알로돈 제인, 잘 부탁해. 웬디 달링. 웬디도 살짝 무릎을 굽히며 인사했다. 달링 양, 여기서 이놈들하고 뭐하는 거지? 호크 선장이 갑자기 문에 나타나서는 흥분한 사자처럼 고함을 쳤다. 웬디가 당황하고 다른 해적들도 깜짝 놀라자 호크는 곧바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아가씨는 손님이지 사관생도가 아니야. 그러니 내 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해. 스미 씨가 우리에게 식사를 가져다 줄 거야. 웬디의 몸이 덜덜 떨렸다. 걱정 안 해도 돼. 제인이 웬디의 왼쪽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는 안 그래? 내 말은 호크가 미치광이이긴 하지만 점잖은 걸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야. 고마워. 친절을 베풀어줘서. 나도 아주 고마워, 아가씨. 그 해적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해적 선장과의 점심 식사는 어색했다. 웬디는 바른 자세로 앉아 최대한 예의를 차렸다. 호크 선장도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모자를 벗은 다음 웬디를 위해 의자를 빼내주었다. 자그마한 테이블 위에는 멋진 테이블보와 은식기 그리고 기발한 금 촛대가 놓여 있었다. 특히 금 촛대는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사슬로 묶여 있었다. 게다가 방구석에는 작은 오르간까지 있었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오르간은 내가 연주하는 거야? 웬디의 시선을 따라가며 호크가 말했다.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갈고리 때문에. 스미씨, 호크가 점잖게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스미씨. 웬디를 향해 미소를 유지한 채 호크가 성난 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하지만 정적뿐이었다. 스미씨. 결국 선장은 갈고리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총으로 갈게 해. 분명 술독에 떡 빠져 있을 거야. 빌어먹을 월급이나 축내는 게으른. 그가 벌떡 일어서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웬디가 꼿꼿하게 앉아서 기다리자 마침내 호크가 돌아왔다. 조각낸 쇠고기가 담긴 접시, 순무와 감자 요리가 담긴 그릇, 그리고 훌륭하지만 신선해 보이지는 않는 바게트를 손과 갈고리로 어설프게 들고서 웬디가 도와주려고 얼른 일어났지만 그는 웬디를 다시 앉게 하고는 꽤 단정하고 능숙하게 음식들을 차려냈다. 괜찮은 도우미를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냐. 오래전에 그놈을 바닷속에 쳐넣어야 했는데 워낙 오래된 사이라 내 목숨도 몇 번이나 구해줬고 슬픈 표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저지 끊긴 늙은 젖소를 데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 두 사람은 말없이 먹는 데에만 집중했다. 웬디는 먼 삼촌과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젊은 사람들과 통하지 않고 종종 부적절한 말을 꺼내는 특이한 어른말이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달리냐? 마침내 호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너무나 가식적이어서 웬디의 귀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피터팬의 그림자를 그의 가장 큰 적에게 건넬 만큼 네버랜드로 급하게 오게 된 이유가 뭐지? 그의 말을 듣던 웬디는 그가 피터팬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피터팬이 가장 큰 적은 어른들일 수도 있고 그의 자만심일 수도 있었다. 전쟁을 좋아하고 날개가 달린 리키족, 어퍼 힐스데일의 펜라이더족, 세르리언 바다의 키클룩스족처럼 호크는 언제나 존재해왔던 적일 뿐이었다. 저기 있잖아. 피터는 그림자를 가지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거기 두고 간 거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웬디가 말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무시하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평생 보관해야 했나? 아니면 내 뒤에 매달고 다녀야 했나? 피터보다 내가 그 그림자를 더 원하는 것 같았고 나는 좀 편안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모두가 만족하잖아. 물 좀 따라줄까, 선장? 고마워, 아가씨. 하지만 난 이 근사한 포도주면 됐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고 타당한 이윤을 달리며.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는 네버랜드가 어떤 곳인지 알 거야. 거긴 남프랑스 같은 휴가지가 아니지. 꽤 노력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난 그저 너처럼 예쁘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궁금할 뿐이야. 일상과 가족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뛰어들다니. 그러면서 내 영웅의 그림자를 넘기다니. 웬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가족들은 그녀를 사랑했는데 나나도 웬디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안전한 삶이었고 웬디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후크를 쳐다봤다. 웬디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에서 후크 선장은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남을 음해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터무니없이 실패하는 멍청한 의견일지라도 모든 것에 대한 견해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후크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러는 것일까? 내 회고록에 아주 멋진 한 챕터가 되겠지. 안 그래? 웬디는 타르 냄새가 나는 물을 한 잔 더 따르며 최대한 오만하게 말했다. 가족들이 널 그리워하지 않을까? 달링 씨와 달링 부인이? 네버랜드와 현실 세계 사이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말 모르겠어. 어쩌면 내가 여기 있은 지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어쩌면 눈 깜짝할 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아니, 이건 모두 꿈일 뿐이라서 내가 잠에서 깨면 내 침대에 누워있을지도 모르지. 뭐가 됐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이클과 존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아마도 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가족에게 당황스러운 사과 편지를 보내야 할 테니 내가 그립다기보다는 필요할 거고. 그런데 당신은 피터의 그림자를 가지고 정확히 뭘 할 계획이야? 후크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내 선원들은 너무 오랫동안 무역선을 약탈하지 못했고 항구를 급습하지도 못했지. 이제는 네버랜드와 피터팬에게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해. 영원히 좀 불길하게 들리는데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물어봐도 돼? 글쎄, 아가씨. 너의 짧은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악당들과는 달리 나는 나의 정교한 계획을 시행에 옮기기 전에 누군가에게 발설할 만큼
바보가 아니라서 말이야.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 너처럼 위대한 선장도 지저분한 일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야.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있어야 하고. 후크가 유리잔 속에 레드와인을 빙빙 돌리며 말했다. 그건 내 말이 맞아. 당연히 내겐 스미씨가 있어. 그가 나의 모든 비밀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네버랜드에 닥칠 행복하지 않은 모든 결말들은 스미씨만이 알고 있어. 내가 피터의 그림자를 넘겨준 덕분에 마침내 스미씨와 나는 우리의 가장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어.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후크의 가장 잔인한 계획이 실현되게 만든 책임이 웬디에게도 있는 걸까? 네버랜드가 통째로 관련된 계획에 웬디는 침을 꼴꺽 삼켰다. 운이 좋았네. 하지만 그게 피터의 그림자와 무슨 상관이 있어? 웬디가 태평하게 말했다. 쯧쯧. 점심 식사에 초대해준 해적 선장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질문하는 건 너무나 무리하지 않아? 끔찍하게 나쁜 태도야. 마치 깐깐한 여교사처럼 손가락을 흔들며 선장이 말했다. 후크에게 졌다는 생각에 웬디가 이를 갈았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웬디는 갑판으로 돌아왔다. 양이 꽤 되는 식사를 방금 했는데도 웬디는 살짝 현기증을 느꼈다. 여자분, 아가씨, 달링양. 해적 하나가 두 손에 실로 만든 고리를 들고 웬디에게 뛰어왔다. 두 명의 다른 해적들도 분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출혈이 아주 심한 손을 감싸주고 있었다. 세상에 왜 이래. 실뜨기 놀이에 대해 실랑이가 있었어. 저 화이트 공작, 이게 속 쳐놓는 바람에 실을 들고 있던 해적이 말했다. 내가 이 녀석을 칼로 베어야 했어. 두 번째 해적이 세 번째 해적의 상처난 손을 가리키며 실토했다. 실뜨기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 수 있나? 공작은 상처를 아무렇게나 만지며 물었다. 웬디는 모두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고 나서 웬디는 피가 흥건한 그 해적의 손을 잡고 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감염되지 않게 제대로 소독만 하면 되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럼주와 웬디의 귀중한 손수건 한 장이 필요했다. 웬디가 따가운 소독제를 조심스럽게 바르는 동안 그 해적은 욕을 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소독을 마친 다음 웬디는 실고리를 잡고 실뜨기의 정확한 순서를 보여주었다. 시계탑 모양이나 선인장 모양처럼 훨씬 더 어려운 변형들까지 해적들은 신이 나서 웬디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며 성큼성큼 가버렸다. 웬디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웬디는 배전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손가락만한 장밋빛 여명이 안개 사이를 뚫고 나왔다. 웬디는 그 장면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겨울이 아니면 동이 트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잿빛 가득한 런던의 창문을 통해서 봐야 했으니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바다가 환해지고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하면서 찬란한 에메랄드 색과 짙은 목색,
투명한 하늘색과 반짝이는 보석의 색처럼 웬디에겐 익숙하지 않은 색들로 물들었다. 동화책처럼 완벽한 모습이었다. 달링 양,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웬디가 몸을 돌렸다. 유령처럼 마른 해적 하나가 서 있었다. 전에 웬디에게 혐오스러운 곁눈질을 하던 해적이었다.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반가워. 손을 내밀며 웬디가 말했다. 그 해적이 으르렁거리더니 웬디를 난간으로 밀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웬디가 당한 곳이다.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웬디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몸에서 손 떼? 웬디가 소리치자 그 해적이 웃었다. 그의 역겨우 입냄새 때문에 웬디는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웬디가 비명을 질렀다. 그 해적이 웬디에게 몸을 구부렸을 때 소리가 울렸다. 너무나 크게,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 해적도 깜짝 놀라는 것 같더니 곧장 가판 위로 푹 쓰러졌고 그의 머리 아래가 피범벅이 되었다. 가판 위에 후크가 서 있었다. 영웅처럼 보이기도 악마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시가 2개가 꽂힌 특이한 금빛 담뱃대를 갈고리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은 채 권총을 들고 악취나는 악당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총구에서도 그의 시가들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랐다. 배 전체에 흩어져 있던 나머지 선원들이 들쥐들처럼 조용히 나타났다. 달리면 어디 다친 곳은 없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후크 선장이 물었다. 아니, 없어. 그냥 줘. 웬디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스미씨, 선원들에게 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 당장. 그리고 안정을 찾도록 누가 달린 양에게 마실 것 좀 가져다 줘라. 후크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해적 셋이 다가오더니 인정사정 없이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4번째 해적은 걸레를 가져와서 머리에서 흘러나온 뇌수와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웬디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또 누군가는 진한 호박색 액체를 잔에 몇 방울 따라주었다. 모두의 시선을 느끼며 웬디는 그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웬디가 상상했던 대로 그 액체를 마시자 속이 화끈거렸다. 2 눈동자는 빙글빙글 돌았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후크가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선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총구도 그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후크 선장은 자신의 시가들이 웬디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보호하듯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는 선원들을 향해 엄청난 실망감을 드러냈다. 너희들을 돌봐줄 숙녀이자 교양 있는 여성을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적 하나가 가련하게 외쳤다. 발렌타인은 악당이에요. 최악이죠. 또 다른 해적도 소리쳤다. 우린 아가씨에게 친절했어요. 난 점심때 내 그릇도 줬다고요? 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일이 생기게 놔뒀잖아. 권총을 허공에다 쏘면서 후크가 고함쳤다. 그 큰 소리가 반복해서 귓속에 울리자 웬디가 몸을 움츠렸다. 미안한데 난 누구의 엄마 역할을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모험을 하려고 온 거지. 모험은 하게 될 거다.
이 저주받은 네버랜드의 바다를 떠나면 우린 공해로 돌아가 노략질과 약탈을 할 거고, 너는 우리의 바지를 수선하고 세탁을 하고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우리를 보살펴주게 될 거야. 분명 스미시보다 훨씬 잘하겠지. 후크가 말했다. 난 그런 일은 하지 않아. 우린 거래를 했잖아. 난 피터의 그림자를 주고 네버랜드로 가는 표를 샀다고. 웬디는 발까지 굴러가며 항의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번에는 후크 선장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고약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가 권총으로 수평선을 가리켰다. 저 멀리 밝은 줄이 빛나는 황금빛 해변이 정말로 희미하게 보였다. 네가 찾던 곳이다. 네가 찾던 전부. 그리고 난 너를 해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